네, 안녕하세요. 오늘 코로나19 관련해서 토론회를 기획을 했고요. 저는 인천 청년 유니온 위원장 김민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코로나 시대 청년 피해 사례와 대안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지어봤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들은 목숨을 많이 잃고 있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조사한 결과 청년 10명 중에 6명은 아직도 실직 상태이고요. 현재 일을 하고 있다는 청년들 중에서도 풀타임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는 11%밖에 안 됩니다. 창업이나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은 6.9%였으며 시간제 노동을 하고 있는 청년이 22%를 훌쩍 넘었습니다. 청년들은 감염도 두려워하지만 현실적인 생계 문제, 취업 준비 이런 활동들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더 큰 공포를 가지고 있고요. 자격증 시험장 폐쇄 등으로 2, 3년에 걸쳐 계획한 시험 준비들이 한순간 무너지는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울산, 광주, 경기도 등 코로나가 거쳐간 대부분 지역에서는 이 코로나 관련한 청년 실태 조사들을 진행을 했고 이를 통해서 정확한 피해 사례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걸 해줄 수 있는지를 면밀히 준비를 했는데 인천시는 코로나가 등장하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코로나 피해를 받고 있지만 피해 실태를 조사하거나 그들에게 맞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고요. 일단 첫 번째로 네, 그 청년 문화예술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우리 청년예술가 정혜진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이미 계획되었던 기획들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취소가 되어서 다음 연도 계획까지 불확실해지기도 하고, 또 수도권은 코로나가 2.5단계까지 격상이 되었기 때문에 공연 당일날 시에서 취소 요청이 오기도 했었습니다. 예산이 큰 기획들도 대안 없이 취소 통보가 돼서 시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물론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소통을 통해서 대안 마련도 가능하고 비대면 전환도 가능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 무조건적인 취소와 연기는 이런 문화예술계를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좋은 예시들을 선례로 좀 지역에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실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 문화예술인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문화예술계가 위축되는 것을 좀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양질의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가 먼저 양질의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 예술가들 역시 좀 청년 활동과 정책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면 인천의 청년 문화가 발전하고 청년 예술가들이 활동하기 좋은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그 차순위에 놓이는 예술은 사실 우리의 인간성의 근본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아시는 다큐 영화 울지마 톤즈 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이후의 이야기 부활이 올해 개봉을 하였습니다. 울지마 톤즈는 오랜 내전으로 분노와 증오, 가난과 질병으로 얼룩져 있는 마을인 아프리카 수단의 작은 마을 톤즈에 한국인 고 이태석 신부님이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에게 악기도 가르치고 또 밴드를 결성해서 삶의 기쁨과 희망을 가르치는 그런 다큐 영화입니다. 지금 그 아이들은 현재 의사, 약사, 공무원, 언론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술의 힘으로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는 본인이 좋아서 하는 예술인데 지원이 필요한가? 라는 말이 나오는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청년 예술인 육성이 지역 문화 진흥의 관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생충이나 방탄소년단 등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문화예술의 기초가 되어서 잘 되었기 때문에 발전하는 것입니다. 또 예술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앞으로 좀 시가 적극적으로 좀 문화예술, 지역에 있는 청년 문화예술인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진짜 실질적인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들이 먼저 논의가 되어야 제가 또 더 얘기하고 싶었던 프랑스의 복지 정책인 앙테르 미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진짜 파악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청년 예술가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좀 시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혜진님 말씀 일단 잘 들었고요. 청년 예술가는 이제 실제로 문화 예술을 직접 보여주거나 이럴 기회들이 많아야 할 텐데 그런 거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하는 인천시가 됐으면 좋겠고, 청년 문화분과가 통보도 없이 해체되거나 문화대제전이 사라지는 등의 인천 문화예술 대학생들 그리고 졸업생들이 갈 곳조차 없는 졸업 작품전조차 하지 못하는 이 현실이 굉장히 큰 장애로 다가올 것 같은데, 이걸 인천시에서 같이 고민하고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청년들이랑 소통하면서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뿐만이 아니라 사실 사업자들 모두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청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했고 처음 투자를 했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분명 모든 사업자들에게 있을 텐데, 이 청년 창업가들은 그 기간 동안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년 창업가 우리 홍성현 선생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스페이스 더하기라는 파티룸을 2개 운영하고 있고 온라인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홍성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토론의 주제에 맞게 제가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맞게 된 그런 피해와 그리고 그 피해를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저의 생각
이런 걸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첫 번째 피해는 아무래도 이제 매출이죠, 매출. 아무래도 파티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면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룸에서 모여서 생일 파티도 하고 브라이덜 샤워도 하고 뭐 종강 파티, 개강 파티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아예 이제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제가 두 군데 운영하는데 한 군데를 2월에 오픈했어요. 오픈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터지자마자 바로 예약 취소들이 막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한참 한 4, 5월쯤에 괜찮아서 매출 좀 회복하려는데 또 갑자기 또 이태원발 재확산 되면서 그 주에만 또 예약이 막 줄 취소가 되고 그리고 또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서 확실하게 이제 매출에 이제 오르내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대출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6월까지 계속 적자였기 때문에 4월에 이제 코로나 대출을 받아서 겨우 버틸 수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코로나 대출이 없었다면 아마 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4월 안에도 이게 안 나오면 진짜 다음 달부터 월세가 밀리는 상황이었고 고정비가 충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너무 정부들이 혼재하고 자꾸 바뀌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신용보증 기금에서 보증서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가장 빠른 상담이 3주 뒤에나 된다는 거예요. 그 보증서를 받기 위한 상담 자체가. 네? 그러고 나서 또 그거를 은행에다 제출하면 그 은행에서 심사를 해서 이제 제 통장에다 돈을 주는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신청부터 실제로 제 통장에까지 돈이 꽂힌 데까지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네. 한 달이 넘게 걸렸고 계속 그 과정에서도 뭐 신용보증재단에 가라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뭐 신용등급 3등급,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그냥 뭐 은행에 가라 해서 은행에 갔더니 또 그 정부에서 말하는 것과 은행에서 실제로 그 업무를 하는 기준이 또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또 준비를 해서 받고 예차저차 해서 결국에는 이제 받았는데 그게 조금 너무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나마 좀 젊은 청년이다 보니까 필요한 서류들을 온라인에서 많이 이제 다운받고 출력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일일이 그 해당 기간, 그 서류를 받기 위한 그 기간을 방문해서 신청하고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를 받기 위한 절차도. 그러니까 대출을 받기 위해선 이런 서류들이 필요한데 또 이런 서류들을 받기 위해선 이런 서류가 필요하고 또 만약에 온라인에서 안 되면 직접 가야 되는데 직접 가면은 또 거기가 마비가 돼서 전화나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고 가야 되는데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예약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뭐 일주일, 2주일 뒤 이렇게 되니까 저는 그나마 이제 혼자고 이제 매출 규모가 작지만 더 소상공인들 이제 매출이 많고 인건비나 이런 고정비가 많이 들어간 데는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소상공인 센터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뭐 새벽 뭐 5시, 6시 그때부터 줄 서 있는 분들이 수두룩했어요. 네. 어쨌든 그런 정부 정책이 이렇게 좀 이렇게 시급성에 못 따라왔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선대출 후회수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이제 대출 관련 상품을 보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론 직장인 6개월인가 1년 이상 직장 생활한 직장인은 그냥 2천만 원이 그냥 대출이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소상공인은 그 관련된 서류를 다 띄워갖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매출 조건도 안 나오면 나오지가 않고. 그러니까 조금 먼저 위기 상황에서 선대출을 해주고 후회수. 그래서 선대출을 하고 그 다음에 서류를 냈는데 그때 돼서 그게 안 되면 그때 뭐 회수를 하던가 하는 식으로. 근데 다만 이제 너무 그렇게 되면 은행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직장인 최소가 2천만 원이거든요. 직장인이면 그냥 쉽게 좀 보통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 정도를 해주고 대출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가 보완되면 더 추가를 했던가 아니면 좀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요번에 이제 코로나 대출이 워낙 저금리이기 때문에 일단 받고 보자라는 식의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만약에 했는데 그게 발견됐다. 그러면 이제 뱉어내는 식 그런 식으로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코로나를 겪고 나니까 대출이나 지원의 금액보다는 속도더라고요. 속도. 빨리 나와야 돼요. 이번에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하는데
뭐 폐업하신 분한테 50만 원 주겠다 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폐업을 했는데. 50만 원 줘봤자. 폐업하기 전에 버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최우선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선대출 후회수. 그리고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신용대출이 아닌 기업 신용 등급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평소에는 제대로 뭐 관리를 개인적으로 사장님들이 하지도 않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 대출 받을 때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래 걸리는 거죠. 본인도 이제 자기의 신용 등급이나 매출을 정리하기까지. 왜냐면 세금을 이제 부가세랑 종합소득세 하면 뭐 1년에 뭐, 부가세는 뭐 2번, 종합소득세 1번? 그때 몰아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그거를 매달 해두다 보면 이런 상황이 터졌을 때 그거를 바로 이제 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미추홀구로 따지면 뭐 경제지원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지원과에서 뭐 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뭐 매달 그런 거를 이제 재무제표식으로 간단하게라든지 그렇게 해서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런 일이 터지면 대출을 개인이 그게 신청하는 게 아니라 미추홀구 경제지원과에서 한 방에 해주는 거예요. 뭐 기업은행이나 어디랑 이렇게 조인을 맺어가지고. 그래서 평소에 경제지원과에서 사업자들의 뭐 사업자 등록증, 뭐 필요한 뭐 임대차 계약서, 뭐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이런 거를 갖고 있고 계속 이제 간단하게나마 매달 그런 매출 추이를 좀 정리를 해서 저장해 뒀다가 이런 상황이 터지면 사업자 개별로 대출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경제지원과에서 한 방에 처리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은행에서는 이제 저 같은 사람들한테 돈만 이렇게 딱딱딱딱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차라리 빠르고 좀 더 혼란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길어졌네. 10분인데, 그 다음에 빨리 얘기를 하면 두 번째는 임대료를 두 군데 다 안 깎아줬어요. 뭐 착한 임대인은 했지만 결국 파티룸 두 군데 건물주가 임대료를 전혀 감면해주지 않아서 그냥 코로나 대출 받은 걸로 100%다 납부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임대료를 감면해줄 인센티브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물주분들도 결국 대출 받아서 건물 살 텐데 이자 깎아주는 것도 아닌데 임대료만 깎아주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깎아주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확실한 인센티브가 뭐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근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이런 상황이 터졌을 때 이제 저 같은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이제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뭐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경제지원과 같은 데서 이런 상황에서는 다 깎아줘라라고 얘기를 하고 깎아주고 이제 임대료를 내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거든요. 그 세금계산서 깎아준 세금계산서를 이제 경제지원과에다가 뭐 건물주가 제출하면 경제지원과에서 그 세무 관련된 그한테 전달해서 재산세를 깎아준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임대인이 신청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 임대인 입장에서 건물주 할 때 이제 임차료를 깎아달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중간에 그런 거를 좀 대신해 주실 그런 기관이나 조직이 있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이제 방역용품 구비를 하는데 그것도 꽤 부담이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비접촉 체온계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두 개만 해도 일단 10만 원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에 이제 뭐 QR코드 이런 거는 당연히 비싸서 못 넣었을 거예요. 소상공인들이. 그래서 결국 수기로 된 이제 출입대장을 놨는데 중요한 건 그 출입대장의 양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다 달랐어요. 다 달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제가 이제 구청에서 사용하는 거를 양식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썼는데 또 그것도 요새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서 또 바뀐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또 그것도 제가 찾아보고 직접 제가 만들어서 배치를 해놨거든요. 그것도 뭐 경제지원과 계속 뭐 나오는데 이미 미추홀구에 있는 사업자들 정보를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경제지원과에서. 그러니까 이런 양식이 나오면 메일로 다 쏴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뭐 소독제나 손세정제 같은 거를 이제 공동 구매를 해서 대량으로 싸게 해서 이제 무료로는 좀 어렵다면 싸게 내가 샀으니까 미추홀구에 사업자가 있는 사람들은 구청에 와서 원가에 구매해서 가져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해도 훨씬 좀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말하고 제가 박수를 치네요. 네. 청년 관련해서 이 오픈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다는 것도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코로나 대출을 받아서 겨우 버틸 수 있었다는 것도 그만큼 이 정책이 얼마나 효율적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이
실제로 돈이 나에게 들어오는 데까지 한 달 정도가 걸렸고, 그 다들 뭐 구청이나 시청이나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이것 떼라 저것 떼라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해서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대출은 정말 바로바로 나오는 것들이 많은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조건 자체 난이도가 되게 높은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좀 조정이 돼야 앞으로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역 용품이나 이런 것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철구나 아니면 뭐 구나 시에서 좀 같이 신경을 조금만 더 썼다면 이 소상공인들에게도 되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노동자분의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음, 인천의 부천에서 이제 쿠팡 노동자 발이라고 말하는 이제 코로나가 전파가 되면서 또 한 번 우리가 잠깐 사회가 정지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쿠팡 노동자로 일하셨던 조건희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얼마 전까지 쿠팡 물류센터에서, 네. 저는 얼마 전까지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사원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조건이라고 합니다. 올해 5월 중순쯤까지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인천하고 부천 근방에 있는 센터는 다 가본 것 같아요. 안 해본 공장도 없고요. 근데 6월 초쯤에 아니야, 5월 말쯤에 5월 중순 말쯤에 몸이 너무 고되고 아프기 시작해서 다른 일을 알아보려고 하던 즈음에 쿠팡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일방적으로 자가격리 통보를 합니다. 그때가 부천 신선센터에서 확진자가 속출할 때인데 5월 중순에 근무한 제가 6월 중순까지 자가격리를 하라는 어, 황당한 통보를 받아요. 그래서 당황한 저는 코로나 관련된 관공서는 코로나 관련된 관공서로 전화를 해봤어요. 할 수 있는 곳에는. 뭐, 구에 있는 보건소, 부천시 보건소, 네, 그, 여기저기 다 해봤는데, 전화를 계속 서로 다른 곳으로만 돌리고, 결국엔 쿠팡으로 직접 연락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쿠팡은 전화 연결을 받을 생각이 없었고, 영문도 모른 채로 수감 통보 같은 14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 이렇게 자가격리 됨으로 인해서 제가 잃어버린 기회비용은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아, 보상하지 않았고, 쿠팡에서 저한테 100만 원을 보상한다고 했지만, 어, 제가 생각하기엔 연 매출이 7조를 넘어가는 쿠팡이 저 같은 단기 계약직 사원 2,000명에게 지급하는 100만 원 2,000명한테 주면 20억 정도 되니까, 이렇게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일을 입막음하기에는 싸게 먹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자가격리로 인해 피해 입은 비용을 지자체나 정부로부터 보상받은 적도 없고, 심지어 자가격리자에게 지급되는 생필품조차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저 이외의 다른 피해 사례자들도 지급을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굉장히 지연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어, 일단 무조건적으로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며 법을 들먹이면서 공포스러운 문자를 확진자 접촉 의심자들에게 발송해 놓고 생필품 지급이 늦는 것은 모순적이고 태만적인 업무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일 뒤에 그 일이 있고 3일 뒤에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에 쿠팡 부천 신선센터발 자가격리자 대화방에서 어, 확진자와 접촉한 지 열흘이 넘게 지난 제가 그 톡방 내용 중에 어, 그 접촉한 날 이후로부터 14일만 자가격리를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날짜를 세어보니까 3, 4일이 남았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또 하루 종일 관공서에 전화를 해봤지만 잘 받지 않고 또 돌려 넘기는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지 않는 부서가 대부분이었고 실제로 결국 실제 그 자가격리를 하면 되는 기간이 끝나갈 때쯤 문자로 6월 초까지만 자가격리를 하면 된다는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한 5일 정도 했는데 이 자가격리를 5일간의 불안과 제가 바깥 활동을 할 수 없었던 모든 것, 기회복 비용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당사자가 되어 느낀 건 정부나 지자체부터가 노동자를 정말 소모품 취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식으로 대응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태 직후라 전화가 업무가 폭주했을지라도 업무와 사태가 안정된 추후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건 노동자를 기만하는 지자체와 정부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는 그냥 여기 이런 자가격리나 이런 지침들이 있는데 그 시에서 진행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제대로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그 제가 자가격리를 하면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뭔가 뭐 가정을 이루고 사시는 분들 중에 가장이나 경제적인 부담을 지시는 분들이 저 같은 상황에 처했었다면 이거는 엄청난 생계가 위협당하는 상황인데 인천시나 다른 지자체에서 그 인천시 밑에 지자체에서 이렇게 생계가 위협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게 굉장히 황당했고 그래서 이런 지침들을 좀 제대로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여기 14일 자가격리 통보했을 때 그 지정된 수당 바로바로 지급해주고 또 이런 생필품 같은 거 없으면 정말 위험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바로바로 지급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게 뭐 어쨌든 지난 사태이긴 하지만 또 이게 또 지났지만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는 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비용이나 이런 생필품을 지급 안 한 거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쿠팡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이때 대부분이 정말 뭐 일방적으로 자가격리 통보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관공서에서도 뭐 계속 전화를 돌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자가격리 되면서 심리 상태의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보상되지 못한 것과 특히 본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뭔가 잘못한 것 같이 만들어지는 이 사회적 분위기와 청년들은 어쨌든 돈이 없는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코로나가 생겼든 어떻든 자리를 나가서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우리가 뭐 코로나 때도 문 닫지 않는 공간들을 가보면 대부분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청년들일 겁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도 대부분이 청년들일 거고요. 이런 마음고생이나 심리적 불안감, 우울감을 호소하는 것을 그냥 넘기지 말고 이걸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좀 시나 이런 정책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인은 가족이 함께 있어서 좀 괜찮았다고 하지만 1인 가구나 아니면 가족이 있고 생계를 부양해야 될 경우에는 코로나에 걸리든 이런 걱정 위협보다는 나의 가족이나 본인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사람들의 또 대부분이 청년이 아닐까. 그래서 고민이 많이 들게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로나 청년 피해 사례에 관한 발제를 쭉 다 들어봤고요. 자, 이제는 토론문을 좀 들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거버넌스가 어떻게 꾸려져 있는지에 따라 이제 코로나 대응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인천시의 거버넌스 사업들은 청년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이 선민지 인천 청년 유니온 정책국장 선민지님 모시고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 청년 유니온 정책국장 선민지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럼 저는 좀 글로 적었는데 같이 화면 공유해가지고 하는 걸로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저는 코로나와 청년 정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좀 많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 사례를 들었지만 좀 수치적인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지자체들 그리고 또 인천시는 어떤 청년 정책을 했는지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 좀 고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코노미 인사이트라고 요즘 이 해고나 취업난, 직업훈련을 박탈한 이 삼중고에 갇힌 글로벌 코로나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게 지금 이 청년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코로나가 지금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침체에 빠져들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건강이 위협되는 건 물론이고 경제 위기가 세계 곳곳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도 예외가 아니고 실제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하고 거기에 머물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고용이나 노동시장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빠질 걸로 모두가 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IMF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 성장에 그쳤다고 해서 정말 이 대공황 이래 최악의 침체를 겪을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나마 한국 같은 경우는 좀 K-방역이라고 하는 성공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좀 낮은 마이너스 1.2%의 성장으로 비교적 선방한다라고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또 고용과 노동시장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몇 년 동안 좀 취업자가 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충격으로 4월 달에는 전년도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게 되고 고용률도 떨어지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취업자가 감소되는 것이 이제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일어났다. 그래서 결국 이 경제 위기 또 고용률이 낮아지는 것이 실제로 노동시장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이 되면서 비대면으로 근무하는 방식으로 많이 변하게 되면서 이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이 되면서 이게 결국에는 플랫폼 노동이 되게 확산되는 영향까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좀 없었던 좀 질적인 변화가 많이 이 시장의 변화를 나타나게 됐습니다.
뭐 지금의 이 변화 양상이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그대로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랑 맞물리면서 이 경제사회 구조 변화가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고용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충격이 뭐 다른 경제 주체들도 피할 수 없겠지만, 특히나 청년이나 비정규직, 또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같은 이 취업 집단에 되게 집중해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 어떤 경제 위기에서도 이런 계층들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이 인력을 바로 감축을 시켜버리고 또 기존 고용을 그냥 유지시켜버리면서 신규 채용을 회피하는 방향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노동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중장년층이나 지금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층보다는 훨씬 더 고용 충격에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통계청 고용 동향이 나오면서 상당히 많은 수치들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청년 취업자가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고용률도 2%나 떨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또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조사를 했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 잃었다라고 하는 비율도 청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거는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를 늦추게 되면서 단기적으로도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도 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미래의 소득에도 되게 문제가 생기는 거, 그리고 채용이 되더라도 이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임금과 노동 조건이 낮아지고 안 좋아지기 때문에 피해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경제위기가 현재 사회의 이 불평등이라고 이야기하는 일자리나 소득의 양극화를 점점 더 심화시키는 영향을 미치기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층이 앞으로도 이 경제 위기가 끝나더라도 더 열악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청년들이 가장 많이 요즘에 하고 있는 이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 같은 경우도 좀 질이 낮은 일자리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것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자리 문제를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청년들에게 실제 취업 포털 인크루트에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2030 세대의 95%가 자신들이 코로나 세대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1위로 취업을 꼽았고 2위가 실업이나 실직, 그래서 일자리가 가장 큰 비중이고 그 다음으로는 감염에 대한 두려움, 또 생활비, 뭐 장래 진로 고민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내가 코로나 세대로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것이 자금 마련이나 인간관계, 뭐 결혼, 취업, 내 집 마련 같이 기존에도 상당히 어려워서 포기하고 있던 것들이 점점 더 심화되는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은 기사들이 코로나 발생 이후에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020년 상반기에 청년층의 자해 발생 진료 건수가 지난해보다 거의 2배 가까이가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정의당의 이은지 의원이 공개한 자해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상반기에 20대가 자해로 병원 진료를 받은 건수가 거의 한 80% 정도가 증가를 했다. 그리고 30대도 역시 되게 높은 수치로 증가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울증도 관련해서 상당히 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의 뭐 고용이나 노동에 대한 문제가 청년들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정신적 건강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취약한 것이 청년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들이 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많이 펼쳐왔습니다. 인터넷에 좀 검색을 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그리고 좀 선도적인 곳이 서울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는 가장 먼저 청년청에서
청년 피해 사례를 청취하는 온라인 창구를 가장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들이라든지 생활고를 겪는 청년같이 뭐 생생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크게 4가지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알바를 잃은 청년들을 월 50만 원씩 2회 동안 지급하는 청년 긴급수당, 그리고 프리랜서들이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 프리랜서 신속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또 청년 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방구석 배움 교실, 그래서 청년 크리에이터가 수업을 진행해서 서울 시민들이 이것을 배울 수 있는 체험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또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청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좀 지원하고자 사회 취약계층에게 도시락을 제조하고 배달하는 이 청년 사업자들에게 지원을 하는 이 가정식 도시락 제조 배달 지원 정책도 진행을 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2020년 3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때가 이제 사실은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위기가 힘들다, 청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나오게 되는 정책들인데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청년들의 피해를 서울시가 빠르게 취합을 하고 이것을 대응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이 이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좋은 영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산시의 사례도 좀 좋은 예시가 되고 있는데요. 부산시는 1차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진행을 해서 공적 마스크 배부를 지원하는 청년 알바 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2차로는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긴급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업무 보조를 하는 인원을 취업준비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진행을 하는데요. 네, 1차 정책은 당시 12분 만에 모집이 마감되고 2차 정책도 3,122명이 지원해서 205명을 뽑는데 1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이었던 거죠. 그리고 지역 청년들에게 자립과 주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년희망 프로젝트를 추진을 해서 주거 문제나 이 채무 문제나 심리적인 상담까지 이것들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또 이 심리 건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부산시가 진행을 하고 그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우울증이 심한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 크게 2가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좀 더 확장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첫 번째는 원래 기존에 있었던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5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하는 드림 체크카드 정책을 원래 320명 지원해서 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 지원 정책으로 640명, 2배를 늘려서 진행을 했고요. 또 인천의 취업 재직 청년에게 월세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해서 1인 가구 청년에게 최대 8개월간 1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도록 하는 정책이 좀 이 코로나 피해에 대한 대응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들을 봤을 때 사실 인천시가 이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을 보면서 많은 아쉬움이 남았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한 계층의 문제가 한 계층의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가 좀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공감대로 국가재난지원금도 도입이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지자체도 역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정책을 좀 지원하고 시행을 했어야 됐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서울시가 그렇게 선도적으로 청년들을 피해를 입은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낼 수 있었던 것이 청년청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시가 작년에 직접 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청년들이 자신의 정책과 의제를 가지고 그것을 발굴하고 제안하고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하는 시장 직속기구인 청년청을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들 때문에 발빠르게 청년들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자 열심히 뛸 수 있었고 또 당사자들의 이야기에 기반해서 지원 정책들을 펼쳐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지원들은 행정에 대해서 청년들이 이 지자체가 이 시가 나를 소외하거나 버리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이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도 먼저 이 청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이 정책들을 주도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선민지 이 정책국장님의 말씀을 잘 들어봤고요. 서울은 굉장히 빠르게 청년 지원에 필요한 것들을 실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대응도 굉장히 빠르게 했던 것 같은데요. 이는 어쨌든 청년 거버넌스가 활성화되어 있거나 청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자체일 경우 더 빠르게 청년의 효능감 있는 정책들을 펼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앞으로 코로나 같은 이런 병들이 지속되거나 제3의 제2의 코로나 같은 수준의 질병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욱 극대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인천시가 청년에 대한 이해와 소통, 거버넌스 등이 어떻게 돼 있는지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인천시에게 부족한 게 어떤 것이었는지 좀 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3월, 4월쯤에 아마 그 인천 청년광장, 인천 청년 유니온이 같이 코로나 피해 사례, 인천 코로나 청년 피해 사례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인천 청년광장 대표 이정은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발제를 화면 공유해서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 잘 보이시나요? 네. 마스크만큼 중요한 당신의 목소리라는 이름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인천 청년 피해 사례를 조사를 했었고요. 발제를 맡은 인천 청년광장 대표 이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발제문은 보시다시피 2020년 4월 23일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자료집으로 이제 제출을 해서 뭐 기자님들이나 이렇게 관련 단체에 한 번씩 보내드렸고, 이 내용을 직접 저희가 브리핑한 적은 좀 없어서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목차는요. 1, 2, 3은 이 설문조사 자체에 대한 개요고, 이 결과로서 4번, 5번, 그리고 실태조사 분석 결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사의 배경과 목적을 보시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불안이 심화가 됐고,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대학의 온라인 수업이나 아르바이트에서의 불이익, 기업 채용 일정 연기 등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손민지 정책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서울시에서는 직접 지자체에서 청년들에게 실태를 파악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인천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인천청년유니온과 인천청년광장이 우리가 직접 한번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보자, 그리고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좀 연구를 해보자라는 목적으로 이 실태조사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 개요 보시면 기간은 3월 17일부터 4월 2일 약 3주간 진행을 했었고, 인천 소재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에 다니거나 혹은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39세의 청년이었고요. 주요 계층은 저희가 좀 임의로 나눴었는데, 학생과 취업준비생, 직장인, 창업청년,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그리고 기타 이렇게 나눴었고, 그리고 3주간 온라인으로 진행했을 때 이제 조사 대상은 136명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연령대와 세부 계층, 심리적인 변화, 일상의 변화, 두려움의 정도 등을 확인을 했었고, 피해 유형과 현황들을 확인했고, 이후에 필요한 지원 정책이 무엇인지를 좀 도출하는 것까지가 이 실태조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정보를 보시면 실태조사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이 정보인데요. 보시면 인원 연령 구분을 보시면 총 140명 중에 대다수가 이제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70% 정도가 20대 청년들이었고 30%가 이제 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층은 저희가 이렇게 7개로 나누긴 했지만 중복으로 선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청년들은 학생이라고 대학만 다니지 않고 보통은 아르바이트도 진행을 하고 알바도 진행을 하고 혹은 뭐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아르바이트는 계속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 혹은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있고 혹은 프리랜서이지만 이걸로는 생활비를 다 충당하기 어려워서 알바를 병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좀 이 청년층의 어떤 특성에 맞게 중복 선택이 가능했었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중복 선택을 했을 때 학생이 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장인, 취준생, 알바생, 프리랜서, 그리고 기타, 청년 창업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래서 청년 창업가의 좀 표본이 되게 소수여서 이것이 좀 유의미할까라는 좀 의문이 들었던 실태조사이긴 합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조사 결과 보시면 학생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는 이제 각각의 항목마다 절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를 체킹하는 방식이었는데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서는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면서 수업의 질이 하락했다라는 게 가장 컸고 공부할 공간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이제 공간들이 다 문을 닫고 있었고 독서실이나 도서관들도 다 문을 닫았으니까 그리고 학교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교육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대학생활 정보를 획득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순으로 해주셨고요. 주관식으로는 이 앞에 있는 보기로 있는 어려움들 외에도 계획했던 일들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에 따른 무기력함이 있었고 개강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이제 자취방을 계약을 해놨는데 비대면 개강을 하면서 월세방을 뺄 수도 없고 월세는 계속 나가야 되고 집은 비어 있고 이런 어려움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직장인인데요. 직장인은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중반까지가 가장 많으셨어요. 그래서 약간 대학생층과 구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소규모, 중소기업, 대기업, 공기업 및 공공기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려움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각각에 대해서 체킹을 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 조금 헷갈려가지고 밑에 정리한 글로 보시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보호장비 미지급이었습니다. 여기서 보호장비는 업종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마스크였는데 마스크를 다 사비로 구입해야 한다거나 이러면서 어려움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이 병가를 사용해야 하는 부담 그리고 임금을 조금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강요한다던가 아이들의 이제 학교가 개학이 안 되면서 육아 부담을 지게 되는 거 그리고 임금이 삭감되는 거 무급휴가 강요하는 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관식 답변으로는요. 위에 있는 거 외에도 일 자체가 없다. 직장을 나가지만 일이 없어서 어려운 것이 있었고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업무 계획이 수정이 돼야 되는 거. 그래서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이때쯤이면 나아지겠지 하고 사업 계획을 잡아놨다가 수정하고 요 과정들이 너무 어렵다. 요게 이제 2번, 3번처럼 나타났고 정규직은 재택근무를 하는데 비정규직인 나에게는 출근을 요구하는 이런 비정규직으로서의 차별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미추홀 콜센터에서도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었죠. 그래서 미추홀 콜센터에 이 정규직들은 다 재택을 하고 이제 거기서 확진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콜센터 계신 분들은 다 비정규직이라서 그대로 근무를 시켜서 문제가 됐었는데 청년 실태조사에서 비슷하게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취준생은 20대 중반부터 후반까지가 가장 많았는데요. 약간 구분이 됩니다. 학생들은 초중반, 취준생은 중후반,
그리고 직장인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이렇게가 있는데 취준생에서는 이제 가장 어려운 것으로는 정기시험, 토익 등 각종 시험의 취소 또는 연기로 계획이 차질이 빚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공무원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언제까지 한국사를 보고 언제까지 토익을 해서 언제 있는 공시를 봐야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하나라도 밀리면 그게 어려워지게 돼서 이게 가장 컸으면서 두 번째로는 공부할 공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고가 뜨지 않아서 면접이 불가하다가 나타났고 주관식으로는 공부할 공간이 부족해지니까, 그러니까 도서관이나 공공기관들이 다 문을 닫으니까 실제로 카페나 독서실 같은 이 사적 공간들을 이용하게 되면서 생활비가 증가하게 되는 걸 공통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창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대상이 적어서 표본이 적어서 좀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해서 세 분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업종이 세 분 다 다르셨습니다. 그래서 요식업, 제조업, 파티룸 이렇게 있었고 1년 미만이 한 분, 그리고 1년 이상 2년 이하가 두 분이 계셨습니다.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는 임대료 납부 부담, 그리고 대출금 상환 부담, 투자금 회수 부담, 인건비 지급 부담, 지원 사업 연기 같이 순서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주관식 답변에서 아까 홍성현 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출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리고 어쨌든 사업장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찾아오셔야 되는데 방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함이 시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르바이트생인데요. 아르바이트생은 좀 계층으로 보면 학생과 중복된 인원이 18명, 취업준비생과 중복된 인원이 5명, 프리랜서와 중복된 인원이 2명으로 전체 27명의 아르바이트 대상자 중에 25명이 동시에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이거대로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했는데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실제로 알바만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하기 위한 알바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좀 보여지는 통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시면 일단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게 가장 어렵다가 이제 23명으로 압도적으로 인원이 좀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는 매출 감소로 인해서 알바 시간을 조정하는 것, 그리고 출근 일수를 조정해서 수입이 감소하는 것, 매출 감소로 인해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매출 감소 시간 조정으로 인해서 주휴수당 미지급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락은 조금씩 디테일하게는 조금씩 다르지만 한 맥락으로 내가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구했을 때 예측했던 수입보다 줄어들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주관식 답변에서는 알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면접까지 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매장의 일방적인 시간 단축 요구로 인해서 임금 삭감이 있었다는 게 있었고 서비스업 알바생의 경우에는 근무 중에 코로나에 감염될까 봐 두렵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 분들은 좀 다양합니다.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다양하게 계신데요. 이 중에서 이제 30대 초반이 가장 많으셨고요.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시면 이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를 중복해서 체킹을 받은 거였는데 이제 모든 프리랜서 분들이 겪고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은 일거리가 감소했다. 이게 12분 중에 8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일거리 감소에 따른 수익 감소는 당연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미비하다. 요게 이제 각각 8분씩 가장 많이 체크를 해주셨고요. 경쟁 심화로 인한 수익 감소 그리고 지원 사업 지연으로 인한 대기 상태, 계약 취소로 인한 손실, 육아에 대한 부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에 있는 분들이 프리랜서로 주로 많이 계셔서 아까 정예진 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일방적으로 공연 계약이 취소되고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3개월째 무수입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 있고요. 프리랜서 강사의 경우에는 이제 계약이 연기되면서 수입이 빵원이 되는 거. 그리고 헬스장의 운영 제한에 따라서 일하던 곳이 문을 닫거나 열어도 강습생들이 오지 않아서 수입이 잡히지 않는 게 있었고 프리랜서라는 것 자체가 프리랜서는 딱
일정량 이 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딱히 피해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없다는 거를 좀 이야기하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 피해 현황인데요. 앞에서는 계층별로 계층에 맞는 질문으로 여쭤봤다면 이거는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여쭤봤던 내용이었는데 심리적 변화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전체 설문인원 140명 중 134명, 6분을 빼고 전부가 심리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절반 이상이 약속이나 일정 취소, 연기로 인한 무기력함을 나타내셨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관식 답변으로는 내가 감염될지 모른다는 걱정도 있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내가 감염되면 내 주변 사람들을 내가 감염시키게 되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이 동시에 좀 나타나고 있었고 계획된 것들이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무기력함과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움, 수익 감소, 생활고, 일상생활의 제약으로 인한 우울감 등을 주요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주관식 답변은 저희가 냈던 보고서에 이렇게 전체 다 붙여놨는데 뒤쪽에서 잠깐씩 좀 유의미한 것들만 이따가 훑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 느끼는 두려움의 정도인데요. 두렵지 않다고 얘기하신 분들은 되게 소수셨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들 좀 두렵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려움의 원인으로 이제 주관식을 받았을 때는 코로나19가 워낙에 전파율이 높은 것 자체가 두렵다는 것과 내가 감염이 돼서 가족이나 직장들에게 피해를 끼칠까 봐가 가장 컸고 일상을 되찾지 못할까 봐 그리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생활고가 계속될까 봐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을 주로 이야기하셨고 두렵지 않다라고 하신 분들에게 두렵지 않은 이유를 여쭤봤을 때는 우리 정부가 코로나19의 대처를 잘 하고 있다는 어떤 신뢰가 나에겐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140분 중 102분이 72.9%가 일상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체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횟수가 적어지고 공원이나 산으로 간다거나 외출을 자제하려고 노력하지만 뭐 어쩔 수 없을 경우에 번화가에 가기도 한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약국에 가는 일정이 생겼다. 이 당시에는 마스크를 일주일에 한 번만 살 수 있어서 이런 답변이 있었던 것 같고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좀 꺼려진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집에 머무는 시간이 뭐 많아졌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도 많아졌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85%, 135명이셨고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유튜브가 가장 많았고 영화나 드라마 시청, 집안일, 게임, 평소에 하지 못했던 취미생활, 그리고 내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콘텐츠 순으로 나타나면서 대부분의 활동이 온라인과 관련해서 좀 진행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토론회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되게 많은 것들이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대면하고 온기를 나누면서 했던 것들이 모니터와 함께하고 있는 일상으로 변한 게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결론을 맺자면 계층별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들 첫 번째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통적으로는 어떤 일정들이 취소되고 연기되면서 무기력해지는 거, 그리고 학생들은 강의에 수업의 질 하락, 취준생들은 이 각종 시험의 취소 또는 연기로 계획이 차질을 빚는 거, 직장인들은 보호장비 미지급, 아르바이트생들은 알바 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 프리랜서 분들은 일자리와 수입이 감소하고 지원 대책이 미비한 거, 창업은 임대료 납부 부담과 대출금 상환 부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좀 실태 조사의 결과라면 이 당시에 이제 고용 동향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월 17일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3월 고용 동향을 보시면 전년, 그러니까 2019년 3월에 대비해서 경제활동 인구가 21만 3천 명이 감소를 했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51만 6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줄었고 일을 안 하던 사람들은 더 많이 늘었다는 걸 뜻하는데요. 너무 느리게 내려가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연령계층별 고용률 현황을 보시면 청년층 15세에서 29세의 고용률을 보시면 41%로 전년 동월 대비 1.9% 하락을 했고요. 실업률은 9.9%로 전년 동월 대비 0.9% 하락하였습니다. 이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추이를 보시면 여기에서 좀 유의미하게 볼 것이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여기인데 임금 근로자 중에서 상용 근로자는 3.3%가 증가를 했는데 임시 근로자는 42만 명, 8.9%가 감소를 했고요. 일용 근로자는 12.5%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임금 근로자 중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여기서 제가 유의미하게 봤던 건 쉬었음 인구예요. 쉬었음 인구는 여기 설명이 있는데 일할 능력이 있지만 구체적 이유 없이 막연히 일을 하지 않는 경우를 뜻하고 특히 청년 계층의 쉬었음 인구를 니트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이것이 한 10년 정도부터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문제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쉬었음 인구가 전년 동월 대비 36만 6천 명이 증가하였고 20대가 42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 9천 명이 증가를 했는데요. 이것은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의 최대치다라고 이제 여기 보고서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니트의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일할 능력이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층들이 경제활동 인구가 되지 않으면 경제 침체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구직 단념자 인구도 증가를 했는데요. 구직 단념자는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데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지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사람들 중 1년 내에 구직 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것 역시 4만 6천 명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청년들의 이 경제활동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그리고 경제활동에 대한 의욕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코로나19 대응하는 인천 청년지원 정책입니다. 현재 정부와 인천시 지원 정책의 문제점은요. 청년은 우리가 이제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하면서 세부 계층을 나눴던 것처럼 다양한 계층으로 존재하고 있고 하나의 계층으로 정의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지원 정책들은 중소기업들 그리고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고 해당 기업과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조치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이라는 것도 사실은 조삼모사잖아요. 내가 오늘 갚는다고 해서 내일 갚을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닌데 빌려주는 것만 계속하고 있지 지원이라고 하기는 사실 어렵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3월 고용통계랑 실태조사를 통해서 본 아르바이트, 일용근로자의 피해들이 확인됐고요. 쉬었음, 구직단념자들도 인해서 취준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 기업의 신규 채용 무기한 연기로 인해서 청년 취업에 대한 문제가 심각함에도 어떤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지원 정책, 특히 인천에서는 사각지대로서 청년이 존재하고 있고 이 청년들의 위기는 결국 인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좀 내렸고 그래서 이 사각지대의 청년들을 위한 적절한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인데요.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을 보면 앞서서 선민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산이나 서울에서는 이제 공공일자리들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이 시장 경제 안에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근로, 공공일자리로 확충을 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비경제활동 인구에 실업률이 포함되지 않기에 잠재적 실업자로 간주돼서 마땅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아서 경제활동 인구에 편입되지 않으면 이 전체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고 이런 청년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공공근로,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지원 정책이고요. 중소기업과 자영업에는 환경 개선과 방역 지원 그리고 휴직과 해고 금지가 있습니다. 실태조사에서 확인했을 때 이제 사업장에 대한 불안감,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것들이 다 어떤 사장님 개인에게 맡겨져 있고 사장님이 소독을 해야 되고 사장님이 모든 물품을 구비해야 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은 지자체가 직접 지원을 해준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게 좋겠다는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대다수의 사실 정규직보다는 이 임시직이나 이동직 같은 비정규직 청년들,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휴직이나 해고나 임금의 하락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휴직, 해고 금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는 일단은 인천에서는 이 프리랜서라는 영역 자체가 얼만큼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실태부터 파악하고 직접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를 제안을 하고요. 취준생은 비대면 시험과 면접 체계를 마련을 하고 드림 체크 카드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회사나 관공서에서 비대면 업무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과 같이 취업 현장에서도 비대면 시험이나 면접 체계를 좀 도입을 해서 이 취업 준비생들이 계획을 했던 것들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대학생은 많은 지금 단체들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학의 비대면 강의 시스템 지원이나 월세 지원, 공공기숙사 건립 등으로 이 청년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도출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한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코로나19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취약계층들에 대한 취약계층이 살아가기에 너무 취약한 사회라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서 눈에 보이게 되었는데요.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3월 15일 날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고 서울시에서는 3월 16일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을 하고 대처를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민지 의원님 말하신 것처럼 서울시나 부산에서는 되게 발빠르게 청년들을 향한 지원 정책이 마련이 됐는데 인천시는 모든 지원이 사실 늦어지고 있고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아직 안 하는 것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청년들이든 아니면 이 코로나로 인한 것들이든 최대한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안이나 불편이나 피해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지원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지금 인천시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안으로 이 과정을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서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행정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와 대책을 세우고 있고 민간에서는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는데 이 어려움이 지금 거의 올해 연초부터 시작됐으니까 거의 근 1년을 지금 이 시간을 겪고 있는데 단시간에 극복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야 하고 그리고 이 과정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문화와 제도를 바꿔갈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행정이라고 하는 이 집단, 조직은 신속하게 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에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민공문장이나 거버넌스 같은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실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부천 걸 봤었는데 부천문화재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 축제 문화가 변화될 거다. 우리 비대면 축제는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진행되게 될까? 이런 새로운 축제를 구상해보는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도 하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회의를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코로나 다음의 서울을 고민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들이 다만 어느 시, 어느 분야에서만 진행될 것이 아니고 좀 전 사회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요구와 다양한 필요들을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한 이 혼란의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인천시 그리고 인천 시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부침 여기는 주간식이에요. 근데 제가 보면서 좀 같이 나누고 싶다? 이런 청년들이 있다. 청년들의 삶이 이렇다. 이걸 좀 나눴으면 좋겠어서 제가 색칠한 부분들만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남동생과 살고 있는데 소득이 너무너무 불안하고 공포스럽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싫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더 밑으로 내려가면 다 근데 이런 말씀들이 되게 많아요. 내 삶이 엄청 어려워진 퍽퍽함. 여기는 2달 넘게 지속되는 동안 지역사회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매출도 자제했고 예방수칙도 철저히 지켰다. 공과금이며 월세는 줄줄이 밀리고 당장에 식비도 없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결국 지키는 사람만 지키는 건가? 생활비 지원 빨리 달라. 근데 지역 상품권보다는 돈으로 달라. 전기 끊길 상황에 상품권 받아서 뭐 하나요? 근데 우리 다 이제 이음카드로 받았잖아요. 이런 문제들. 그래서 실제로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목소리들이 좀 행정으로 들어가고 이것이 민과 간이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이야기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일단 토론문 코로나 피해 사례 관련해서 잘 들었고요. 그 인천 청년 공공 일자리 창출 그리고 중소기업 자영업 등의 지원 정책, 이게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거가 아니라 대출 사업이 아닌 지원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감염병 환경 개선을 위한 것들을 개인에게 맡기지 말 것. 그리고 청년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청년 프리랜서들에 관한 연구 자체가 필요하고 좀 심도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한 것 같다. 취준생 비대면 사업 면접 체계 마련, 드림체크 카드 확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인천시의 귀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인천시가 이런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듣고 실제로 그 사업의 수혜자들,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질문을 몇 개 좀 받아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질문 중에 하나가 와서 인천은 타 지도에 비해서 코로나 관련 인천시 청년 정책이 부족해 보인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인천시에게 제안하고 싶은 청년 정책이 혹시 있다면 오늘 토론하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 있으시면 손을 올리시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름 돋게도 지금 손 한 분이 올라가 계신 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네. 손을 안 든 것 같은데. 네. 그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빨리 그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나 부산처럼 인천시가 빨리 이런 청년들을 위한 액션을 하지 못했던 거는 제 생각에는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생각 드는 건 그런 청년 정책보다는 이런 위기 상황이 했을 때 최소한 이런 단계로
액션을 취하겠다라는 매뉴얼이 있으면 좀 빨리 액션을 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건 속도인 것 같더라고요. 이 위기 상황에서. 그래서 적어도 액션을 빨리 하다 보면 조금 그 액션이 조금 부족하거나 방향이 잘못되더라도 빨리 고쳐나갈 수 있는데, 아예 액션조차 하지 않으면 첫 액션부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버리면 끝에 이제 결국 그 액션에 대한 결과, 그런 혜택, 지원이 너무 늦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도 물론 이미 있지만 제 생각에 이런 위기 상황의 그런 행동 매뉴얼,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빠르게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하고 싶은 말. 아까도 계속 강조하지만 속도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의 지원이나 대출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출도 결국엔 갚아야 되는 거긴 하지만 단기간에 어떻게 보면 좀 버틸 수 있는 기 위해서는 되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오래 걸리면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폐업 해봤자 50만 원 줘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조금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빨리 이런 자영업자들의 지원이나 대출을 할 수 있게끔 좀 준비를 지자체에서 좀 철저하게 해놔서 다음에 만약에 또 내년에도 코로나가 또 만약에 발생했다 이럴 때는 최대한 충격이 좀 덜하게 폐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없게끔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이정은님은 지금 그 노트북 배터리가 다 돼서 나가셨다 그래가지고 그럼 나머지 분들만 따로따로 한 분씩 이야기를 듣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그럼 다음은 조건희 님도 마이크 한번 켜주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음, 일단 매뉴얼대로라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최소한 되어 있으면 좋겠네요. 위기 상황일 때.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그냥 바로 선민지님 마이크 켜시고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정책을 생각했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청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었던 게, 코로나 방역이 하는 일이라도 나한테 시켜주면 그거라도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자리조차도 마련해주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 청년과 지역이 같이 뭔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자체가 좀 실태 파악부터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기회도 좀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서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사실 청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조건 없이 힘든 청년들에게 먼저 지원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서로 좀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가장 취약한 층이 지금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청년 중에서도 보다 더 열악했었던, 원래 좀 더 열악했었던 뭐 문화예술인이라든지 뭐 취업준비생이라든지 뭐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큰 타격을 받았고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코로나가 끝나도 이전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한 고리를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이 해결책을 찾아서 이러한 약한 고리들이 새롭게 좀 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변화가 기존의 정책 해결 방식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정책 당사자인 청년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정혜진님 문화예술인으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 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정은님하고 민지님이 두 분 다 이제 문화예술인들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이 문화예술인이라는 얘기를 하기는 것 자체가도 여기서는 뭐 정말 너무 입지가 작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제 파악부터 진짜 제대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 좀 지역의 청년 문화예술가들, 문화인들, 예술인들에 대한 파악부터 좀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소통 구조를 만들어서 꼭 진짜 직접 이 문화예술계에 있는 청년들과 좀 직접적인 소통을 좀 통해서 뭐가 문제점인지 그거부터 좀 들으려고 하는 그 시의 의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문화예술계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이제 청년 예술인들 많이 만나는데 뭐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미 뭐 하고 있으신 분들이 계속 하고 있고 청년 문화예술가들은 진짜 발도 디딜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시에서의 의지가 진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좀 새로운 또 청년들이 많이 또 유입이 되고 또 그런 친구들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질 텐데 그냥 뭐 소통을 하지 않고서 계속 기존에 있는 어떤 자원들로만 계속 활용을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시에서 적극적인 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 순서가 두 번째에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일부러 나갔다 오셔서 마지막에 하시게 된 네, 인천청년광장 대표 이정은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로 이제 다들 어려운데, 그래서 뭐 청년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특히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다 힘들어. 왜 청년을 지원해야 돼? 청년 꼭 지원해야 돼?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이 만났었는데,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지금 문제들, 그러니까 청년들은 실제로 지금 세대가 살아갈 내일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친구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앞으로의 한국 사회가 될 것인데 지금의 청년들은 1인 가구로 살아가고 있고 비혼을 고민하고 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꿈을 찾아가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이런 삶의 패턴에 맞는 지원 정책들이 필요하고 그게 앞으로 한국 사회에 필요한 지원 정책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우리는 사회복지에 가장 취약한 계층들이 더 많이 힘들어졌다는 걸 알게 됐고 일자리로만 진짜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 내 당장에 내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그냥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최소한을 누릴 수 있는 지원 정책들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걸 뭐 지자체 차원에서 하기는 어렵겠죠. 인천시에서 이 모든 걸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으로 그럼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으려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건 이래서 못하고 저런 건 저래서 못하고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는 다 그렇구나. 합리적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고 들어보려고 해보시지 않고 이러면 정말 의지가 없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의 이 토론도 저는 그런 의미였다고 생각해요. 이거 시민분들에게도 알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인천시에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시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참가자분들 이렇게 하트 뭐든 하나 하고
화면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소품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마이크 켜시고 다 같이 하트 아니에요. 됐어요. 그냥 하트만 하고 끝냅시다. 하나 둘 셋 하면 하트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하트. 네, 일단 전체 이야기들을 잘 들어봤고요. 네, 질문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꽤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직 질문들이 그 사이에 좀 더 올라왔어 가지고 토론자분들께 마저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타시도에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 지금 코로나 시기 청년 실업 문제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만족도가 어떤지, 제공되는 일자리의 내용과 질은 어떤지 청년들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참가자들 대부분이 되게 좀 안타까워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 시기 청년 실업 문제를 어떤 거를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자리의 내용과 질은 어떤지, 요 질문인데요. 혹시 요 질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네,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제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조사를 하면서 기사나 이런 것들을 찾아봤을 때는 어쨌든 제가 그 사례로 들었었던 부산이라든지 일자리 정책을 좀 하는 지자체가 좀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지원자가 되게 많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르바이트가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끊긴 사람들도 있고, 또 취업준비생 같은 경우는 애초에 소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인 일자리라도 있으면 하겠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경쟁률도 되게 높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관공서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라든지 주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조건은 충족되는 것들은 좀 확인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단기적인 일자리고 또 인원이 되게 적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부족한 부분이고 한계이긴 하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들에게는 당장에는 좀 필요한 일자리가 아니었나. 근데 어쨌든 그것을 실제 했었던 사람들의 만족도까지는 파악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조사나 연구가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 질문들은 이 안에서 좀 해결이 되신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자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청년의 날, 그리고 어제도 청년 정책 토론회를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오늘 코로나 청년 토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세 개의 토론회를 거치면서 공통적으로 청년들한테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태 조사를 하든 거버넌스를 잘 하든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 나의 아픔을 잘 알았으면 좋겠고, 청년들이 뭐가 힘든지를 상상하지 말고 좀 들어서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이 내용들의 통합은 결국 소통인 것 같아요. 만약에 코로나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코로나는 그런 선택지가 없는 재해였고요. 이런 재해들을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게 소통인 것 같습니다. 이건 비단 코로나 문제만이 아니라 인천 청년 정책 전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만약 대상 수혜자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걸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행정이 천지적이라면 행정이 알아서 만든 정책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고 수긍할 수밖에 없겠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게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가 만들어졌고, 이를 활용하면
필요한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수히 많은데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관 협력 체계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인천시는 민관 협력 체계라는 말이 먼 미래라고 느껴질 정도로 가장 기본적인 소통이라는 키워드부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면서 좀 청년들과 소통하고 청년들의 생각을, 인식을 좀 알아가는 그런 청년, 그리고 인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나와주신 우리 참가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걸 지켜봐주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과 그 인천시민재단 인천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후원해주신 우리 포스트 코로나 토론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